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54세, 고등학교 교사로 퇴직까지 2년 남았죠.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이제는 그저 김 부장이라 불리는 낡은 존재가 된 듯합니다. 오늘도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들어온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내 집인데도 인기척을 내기가 망설여지는 기분, 이상하죠? 구두를 벗어 신발장에 넣으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내 지숙이 보이네요. TV 앞에 앉아 드라마에 푹 빠져 있어요. 내가 들어왔다는 걸 눈치챘을까? 아마 챘겠죠. 그냥 모른 척하는 겁니다. 다녀왔습니다. 작게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만 까딱할 뿐 시선은 TV에서 떼지 않았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반응입니다. 딸 하윤이 방은 불이 켜져 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대학교 기말고사 준비로 바쁘다고 했던가. 요즘은 인사도 겨우 건네는 사이가 됐습니다. 예전엔 어땠더라. 무릎에 앉아 책 읽어달라며 조르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때가 많아요. 식탁에 앉아 혼자 국을 떠먹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 냉장고에 있던 차는 맛이 없어요. 그냥 습관처럼 먹을 뿐이죠. 식탁 위에 놓인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군요. 주말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구나. 밥 먹는 소리, 숨 쉬는 소리마저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까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존재. 하윤아, 아빠 잠깐 볼까? 딸 방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건 귀찮은 듯한 대답이었어요. 지금 과제 중이에요. 나중에요. 항상 나중에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이 집에서 얼마나 작아졌는지 실감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등을 돌린 채 잠든 아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그 사이가 바다처럼 넓게 느껴졌어요. 새벽 2시 잠들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 집의 공기가 턱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요. 옷장을 열고 캠핑 장비를 찾아냈습니다. 3년 전 가족 여행 때 마지막으로 썼던 텐트와 침낭이죠. 그때는 다들 웃고 떠들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내에게 문자 하나 남겼습니다. 강원도 캠핑장에 잠시 다녀올게요. 답장을 기다리진 않았어요. 어차피 오지 않을 테니까요. 차 트렁크에 장비를 실었습니다. 집 열쇠를 만지작거리다 현관문을 돌아봤죠. 이상하게도 허전함보다는 해방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새벽 고속도로는 한적했어요. 라디오에선 누군가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집에서 투명 인간이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악셀을 밟았습니다. 강원도 외곽의 국립 캠핑장으로 향했죠. 딱히 목적지를 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자연이 날 위로해줄까? 그런 막연한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충동적인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거요. 그곳에서 누굴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 채 그저 달렸습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밤하늘이었어요. 그 아래로 달려가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 같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밤이 내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게 되는 시작점이 될 줄은.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했습니다. 하늘은 별이 가득한데 마음은 왜 이리 무거운지. 텐트를 치면서도 집에서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텐트를 설치하고 나니 배가 고팠죠. 매점이 아직 열려 있을까 싶어 랜턴을 들고 나섰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캠핑장 산책로를 걸으니 발밑의 자갈 밟히는 소리만 커다랗게 들렸어요.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죠. 매점으로 가는 길목이라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나무 뒤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아빠 바빠서 나 혼자 왔어. 괜찮아, 나 이런 거 익숙해. 목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익었어요. 불빛 쪽으로 다가가자 한 여학생이 보였습니다. 딸 하윤이 친구. 맞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너, 혹시, 제 목소리에 소녀가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놀란 표정이 이내 미소로 바뀌었어요. 헐, 선생님 아니세요? 하윤이 아빠. 이세린이었습니다. 딸의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죠. 지금은 하윤이와 같은 대학에 다닌다고 들었어요. 세린이구나. 여기서 웬일이야? 세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그냥 학기 끝나고 혼자 좀 쉬고 싶어서요. 선생님은요? 나도 비슷한 이유로 대답하면서도 이상했습니다. 모든 캠핑장 중에 하필 이곳에서 하윤이 친구를 만나다니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 오셨어요? 세린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사람이랑 하윤이는 각자 할 일이 있어서 말끝을 흐렸어요. 사실은 그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말하기가 민망했으니까요. 세린은 눈치를 챘는지 얼른 화제를 바꿨습니다. 저기요, 혹시 맥주 한 캔 같이 하실래요? 저 혼자 마시기 좀 그래서요. 거절하려다 문득 생각했어요. 지금 내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나. 집에서는 아무도 없었죠. 그래, 한 캔 정도야. 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린이 건넨 맥주 캔을 따며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누군가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다니. 하윤이는 잘 지내? 제 질문에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제 때문에 바쁘다고 해요. 요즘 학교에서도 잘 안 보여요. 너희 둘 친했잖아. 세린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각자 전공도 다르고 요즘엔 다들 바쁘니까요. 불길이 타오르며 세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문득 하윤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세린이랑 놀러 다녔었죠. 아이들이 너무 빨리 커버린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세린이 과자 봉지를 내밀었어요. 소소한 친절이 마음을 녹였습니다. 집에서는 누가 나에게 이런 작은 배려라도 해준 적이 있었나 싶었죠. 고마워. 그나저나 여자 혼자 캠핑은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 많고 이런 거 자주 해서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학교 이야기, 하윤이 이야기. 세린은 제가 말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어요.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누군가가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건. 사실 선생님,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 수업 정말 좋아했어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저는 항상 듣고 있었거든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세린의 말은 오래된 상처에 붙인 반창고 같았어요. 그랬구나. 고맙다. 모닥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선생님,
옛날에도 여기 오신 적 있어요? 뭔가 익숙해 보이시는데. 세린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쯤 가족이랑 같이 온 적 있어. 그땐 저도 근처에 있었나 봐요. 왠지 이 장소가 익숙하네요. 세린의 말투는 가볍지만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지워버렸죠. 늦었네. 나 이만 가볼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더 있고 싶다는 듯이. 내일도 여기 계실 거예요? 세린의 질문에 머뭇거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간들 나를 반기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죠. 글쎄, 아마도. 돌아서는데 세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커피 갖다 드릴게요. 저 일찍 일어나거든요. 텐트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그 작은 기대가 주는 위안이 컸어요. 그날 밤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왜 내 마음은 이토록 설레는 걸까?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캠핑장에서 이틀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만 해도 뭔가 달라져 있기를 바랐죠. 누군가 어서 와요라고 말해주길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안은 그대로였어요.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고 하윤이는 여전히 방문을 닫아둔 채였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내는 고개만 까딱했죠. 마치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운 사람에게 할 인사가 그것뿐인 것처럼. 가방을 내려놓으며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캠핑장에서 느꼈던 그 해방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데 문득 세린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아침 약속대로 가져다 준 커피의 따뜻함이 손에 남아있는 듯 했어요. 누군가에게 기다려진다는 느낌, 그 감각이 그리웠습니다. 캠핑은 잘 다녀오셨어요? 아내가 물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TV에 고정된 채였죠. 관심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나온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응, 괜찮았어. 말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뭘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캠핑장에서 하윤이 친구를 만났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였습니다. 선생님, 잘 들어가셨어요? 커피는 맛있게 드셨나요? 세린이었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답장을 보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가 내 존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덕분에 아침이 좋았어.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가볍게 답한 걸까요? 아니면 답장 자체가 잘못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말이라도 들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 나도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이야기했네. 주고받는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세리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요즘 읽은 책 이야기를 했죠.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와 하윤이는 각자의 일상으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 셋이 앉아 있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린과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세린의 메시지는 마치 작은 등불 같았습니다. 깜깜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불빛처럼 저를 붙잡아주는 느낌이었죠. 주말이 다가오자 세린이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캠핑 가실 거예요?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너무 빨리 또 집을 비우는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집에 있어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까 해. 너도 갈 거야? 네, 저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요. 지난번 자리에서 만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렁거렸어요. 이건 기대감인가? 불안감인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캠핑 좀 다녀올게요.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는지, 왜 가는지, 혼자 가는지. 그 무관심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가 이번 주말에 또 캠핑 가려고. 너 혹시 같이 갈래? 하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제해야 해요. 가세요, 아빠. 그 말투에 냉담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빨리 가라는 듯한. 토요일 아침, 또다시 캠핑 장비를 챙겨 차에 실었습니다. 출발하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이런 느낌은 언제 이후로 처음일까? 너무 오래되어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세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며 웃는 모습이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선생님, 여기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집에서의 외로움, 아내의 무관심, 딸의 냉담함, 그 모든 것들이 멀리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것이 함정의 시작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저를 어둠 속으로 이끈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함을 붙잡고 싶었을 뿐이었죠. 세린이 피워놓은 모닥불 앞에 앉았습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만나는 일이 2달째 이어졌어요. 처음엔 그저 말동무 삼아 만났을 뿐인데 어느새 서로의 일정을 확인하고 위치를 공유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아요. 세린의 말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게. 텐트 단단히 고정해야겠다. 하지만 비 소식이 반갑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그 자체로 따뜻한 일이니까요. 저녁을 준비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 내리다가 점점 굵어졌어요. 세린이 텐트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죠. 아이고, 갑자기 쏟아지네요. 웃으며 말하는 세린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에선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었습니다. 텐트 안에 켜놓은 작은 랜턴 불빛이 세린의 얼굴을 비추었죠.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설레는 듯한, 긴장한 듯한. 물 좀 마실래요? 물병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병을 건네는데 세린이 갑자기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아, 미안해요. 둘이 동시에 주워 올리려다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세린의 손은 차가웠지만 접촉한 부분만큼은 뜨거웠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죠.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슴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릿속에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딸의 친구야. 제자였던 아이야. 아내가 있어. 모든 이성적인 생각들이.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그래. 그런데 하고 싶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세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뻐서인지 슬퍼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텐트 밖에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빗방울이 천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 같았어요. 세린이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갔죠.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린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자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등 뒤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감각을 잊고 살았던 걸까요? 선생님.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손이 그녀의 등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성을 되찾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텐트 안에서 우리의 세상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밖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세린의 몸과 제 몸이 하나가 되었어요.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끝난 후 뒤늦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몸을 때려 했지만 세린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누가 날 붙잡아 주길 바랐어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길,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랐던 건 안으려 했지만 팔이 떨렸습니다. 하윤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괜찮은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세린의 눈물이 제 가슴에 떨어졌어요. 뜨거웠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저의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것만 같았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린을 아는 채 밤을 보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왔어요. 세린은 제 팔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태풍이 지나간 후처럼 엉망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내에게, 하윤이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만 세린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옳게 느껴졌습니다. 잘 잤어요? 세린이 눈을 떴어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뒤에 무슨 감정이 있는지 읽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응. 너는 세상에서 제일 잘 잤어요. 순간 가슴이 찔렸습니다. 세린은 이제 21살. 아직 어리잖아요.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그런데도 세린의 미소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속 폭풍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세린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 밤 이후로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세린과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집에 돌아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늘 그 캠핑장에 머물러 있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도 문득 세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카페에서 만났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저 대학생과 선생님의 만남처럼요.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스치는 손끝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선생님, 오늘 기분이 어때요? 세린의 물음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아니면 당신을 보면 행복하다고? 그저 그렇지 뭐.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린은 알아챘는지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한강변에서 걷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그저 평범한 두 사람인 척했죠. 하지만 가끔 손가락이 스치기만 해도 전율이 흘렀어요. 이런 감정을, 이런 설렘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던 걸까요? 차 안에서 만난 날도 있었습니다. 공공도서관 근처 주차장이었어요. 세린은 학교 과제를 핑계로 집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출장이라며 거짓말을 했고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데 차 안은 뜨거웠습니다. 세린의 숨결이 귓가를 간지렸어요. 이런 짓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불안이 싹텄습니다. 들키면 어쩌지? 하윤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지숙이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향수 바꿨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세린의 향기가 남아 있었던 걸까요? 헛기침을 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누가 샘플 줬어. 지숙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눈치챘을까?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손이 떨려왔습니다. 아빠. 하윤이가 부르는 소리에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응? 목소리를 애써 태연하게 유지했습니다. 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기색이 느껴졌어요. 세린이가 아빠 안부 물어보던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왔어요. 그래? 왜? 몰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빠랑 저번 주에도 캠핑 가셨죠? 하윤이의 질문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세린이 말했을까? 아니면 우연히? 아니, 그냥 혼자 좀 쉬고 왔어.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양심이 찔렸는데 이제는 습관이 된 것 같았어요. 이게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가? 하윤이는 더 묻지 않았지만 저녁 내내 집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세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윤이한테 우리 얘기 혹시 했어? 세린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아니요, 절대 안 했어요. 왜요? 아냐, 그냥.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하윤이의 물음이 맴돌았어요. 집안의 시선이 날카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지숙이 깨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침대에 앉아 제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시간이 궁금해서. 휴대폰을 내려놓는 지숙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알고 있는 걸까?
메시지를 봤을까? 잠긴 건데. 아니면 잠금을 풀었을까? 그날 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얼마나 더 계속될 수 있을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려는데 하윤이가 물었어요. 아빠, 이번 여름에 같이 캠핑 갈래요? 친구들이랑 같이요. 놀라서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만의 제안일까요? 하윤이가 먼저 저에게 무언가를 제안한 건 친구들, 네, 대학 동기들이랑. 세린이도 간대요. 세린이라는 이름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그래, 언제? 다음 달이요. 2박 3일로. 망설였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린이 간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랜만에 같이 가볼까? 하윤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보니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버린 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날 밤의 실수가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여름이 왔습니다. 하윤이가 제안한 캠핑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세린과 하윤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하지만 세린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아빠, 텐트 챙겨요? 출발 전날 하윤이는 분주하게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찡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딸과 대화가 끊겼던 걸까요? 그래, 내가 챙길게. 차에 짐을 싣는데 세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뵐 수 있겠네요. 기대돼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무시할 수도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하윤이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린이 보였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린은 태연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래, 잘 지냈니?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윤이는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첫날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다 같이 바비큐도 구워 먹고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각자의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윤이와 같은 텐트였죠. 아빠, 오랜만에 같이 있으니까 좋다. 잠들기 전 하윤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래라고만 말했죠. 하윤이가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천장만 바라봤어요. 세린이 생각나는데 옆에는 딸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둘째 날 저녁 모닥불 앞에 모여 앉았어요. 세린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세린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게 오라는 신호인가? 밤이 깊어지고 하윤이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은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저는 좀 걷다 올게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하윤이에게 말하고 텐트를 나왔습니다. 캠핑장 뒤편 숲길로 걸어갔어요.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세린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좀 산책할게요.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여기서 멈춰야 해. 하지만 몸은 이미 세린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요. 세린의 속삭임에 따라갔습니다. 캠핑장 뒤편, 아무도 없는 텐트 사이 공간. 어둠 속에서 세린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가까이 다가왔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세린을 끌어안았어요. 내 팔 안에서 세린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볼지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몸은 반대로 움직였어요. 세린의 입술이 내 것을 찾았습니다. 모든 이성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랜턴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세린을 놓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텐트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윤이는 제자리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나 싶었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멀리서 하윤이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숲길로 걸어가는 모습. 랜턴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혹시 아까 그 랜턴이 하윤이었을까? 뭔가를 본 걸까? 하윤아. 부르려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알고 싶지만 또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텐트로 돌아와 하윤이를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 텐트 문이 열리고 하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물었지만 하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낭 속으로 들어가 등을 돌렸어요. 그 모습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윤이가 알아버린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 누운 딸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는 척하는 게 분명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음 날 아침 하윤이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세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캠핑을 서둘러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윤이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하윤아, 무슨 일 있어? 용기를 내어 물었지만 돌아온 건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분노, 실망, 배신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집에 도착해서도 하윤이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별일 없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무너지기 직전처럼 모든 것이 곧 드러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캠핑에서 돌아온 다음 날, 집 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하윤이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지숙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하윤아, 어제 캠핑은 어땠어? 지숙이 물었습니다. 하윤이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별로였어요.
딱 잘라 말하는 하윤이의 목소리에 칼날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저 하려는데 손이 떨려왔습니다. 입에 넣은 밥이 모래 같았어요. 학교에 가는 길 세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하윤이가 뭐라고 하던가? 세린의 답은 간단했어요. 아니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안심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윤이의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폭풍 전의 고요처럼. 수업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말을 더듬었어요. 한 학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어젯밤에 잠을 못 잤네. 집에 돌아오자 지숙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오늘 하윤이 친구들이 놀러 온대요. 모닥불 피울 거라고. 모닥불? 의아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은 그런 거 피울 만한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윤이가 꼭 같이 앉아달래요. 중요한 얘기가 있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내 죄를 고해성사하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하윤이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세린도 있었어요.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당에 작은 화로를 놓고 주변에 의자를 둘러놓았어요. 모닥불이 타오르자 하윤이가 모두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숙 옆에 앉았어요. 세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불빛이 모두의 얼굴을 비췄어요. 하윤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모두가 하윤이를 바라봤어요. 세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윤이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아빠, 내 친구랑 자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모닥불 소리만 타닥거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세린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지숙은 천천히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체념. 그래. 넌 그럴 줄 알았어. 언제 터질지만 몰랐지. 지숙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숙,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하윤이는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윤이의 친구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둘 가방을 들고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우리 가족과 세린만 남았어요. 모닥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열기도 우리 사이의 얼음장 같은 냉기를 녹이진 못했습니다. 지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짐 챙길게요. 오늘은 친정에 갈 거예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더 이상 다툴 힘도 없어 보였어요. 하윤이도 일어났습니다. 난 기숙사로 돌아갈게요. 집에 있기 싫어요. 세린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 후회, 아니면 다른 무언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모닥불 앞에 저 혼자 남겨졌어요. 불꽃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이제 모닥불도 꺼져갔습니다. 저의 지난 삶도 그렇게 사그라지는 걸까요? 눈에 이슬이 맺혔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 텅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지숙의 옷장은 반쯤 비어 있었어요. 하윤이 방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마치 제 인생에서 그들이 사라진 것처럼.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세린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가족, 신뢰,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닥불 앞에서의 폭로는 제 인생의 가장 조용한 파열음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들은 캠핑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별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쓰라림만 남겼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교장은 실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 선생, 제자의 친구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20년 넘게 서 있던 교단을 떠나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교무실 문을 마지막으로 닫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집이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하윤이는 자취방을 구했다며 짐을 빼갔고요. 이제 막 성인이 된 딸이 집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이토록 가슴 아플 줄 몰랐습니다. 세린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세린은 휴학계를 내고 연락을 끊었더군요.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가족이 언제부터 멀어졌던 걸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만 확실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집은 팔렸습니다. 이혼 합의금으로 절반 이상을 지숙에게 줬어요. 짐을 싸는데 손에 하윤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벽이 좁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좁고 답답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문득 그 캠핑장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마지막으로 한 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았어요. 남은 캠핑 장비를 챙겨 차에 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출발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캠핑장은 한적했습니다. 예전에 세린과 있었던 그 자리를 찾아 텐트를 쳤어요. 손이 떨려 말뚝이 제대로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텐트를 세웠어요. 저녁이 되자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우려 했지만 성냥이 쉽게 붙지 않았어요. 여러 번 시도하다 겨우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세서 금세 꺼져버렸어요. 모닥불을 포기하고 텐트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가족의 무관심이 괴로웠지만 지금은 가족의 부재가 더 아팠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밤중에 갑자기 바람이 거세졌어요. 텐트가 흔들리더니 말뚝이 하나둘 뽑혔습니다. 결국 텐트가 무너져 버렸어요. 천막이 제 몸을 덮쳤습니다.
빠져나오려 했지만 엉켜버렸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요. 결국 엉망이 된 텐트를 그대로 두고 차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무너진 텐트가 제 모습 같았어요. 한때는 누군가를 품어주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형체도 없이 흐트러진 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세린과 함께 봤던 그 별들. 그때는 설레었지만 지금은 심장을 찌르는 가시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밤을 새우며 모든 것을 돌이켜봤어요. 나는 그날 밤 아버지가 아니었다.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친구를 품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지숙의 남편도 아니었고 존경받는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욕망에 굴복한 한 남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누구도 그걸 멈춰주지 않았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누군가 제게 손을 내밀어 이 파멸의 길에서 돌아서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너진 텐트 주변으로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 짐을 정리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예요. 귀가하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윤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잘 지내요? 목소리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전화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괜찮아. 너는? 저도. 그냥 그래요. 다음 주에 잠깐 시간 되면 커피라도 마실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럼. 좋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관계에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았어요.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무너진 텐트를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마치 저의 지난 인생처럼 붉게 타오르다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또 다른 아침이 오겠죠.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가족이란 그저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거요. 제가 그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밤 이후에 옵니다. 작은 희망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비록 무너진 텐트처럼 망가진 인생이지만 조각을 모아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테니까요.